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에서 만나볼 작품 2015 이상문학상 우상 수상작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장욱 작가의 크리스마스 캐럴인데요. 이장욱 작가는 소설가면서 시인이고 또 평론가죠.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고려대 노어 노문학과를 졸업했고 1994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에 시가 당선돼서 등단했습니다. 장편소설 칼로와 유쾌한 악마들로 제3회 문학수첩 작가상을 받았고요. 단편소설 이반 맨슈코프의 춤추는 방으로 2011년 제2회 젊은 작가상 본상을, 또 공란으로 제1회 문지문학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김희정 문학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자, 그럼 소개해드린 대로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장욱 작가의 크리스마스 캐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이장욱. 우리는 누구나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공무원이 드러머가 되고 싶고 은행원이 이종 격투기 선수가 되고 싶고 모범생이 일진처럼 욕을 해대고 싶은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반대쪽은 어떨까? 드러머는, 격투기 선수는, 일진 멤버는 뭔가 다른 것이 되고 싶을까? 그럴 것이다. 그들 역시 때로는 리듬에서, 주먹 다짐에서, 욕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을 테니까. 뭔가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는 마음속의 구멍과 비슷하다. 구멍으로 바람은 들게 마련이고 그런 바람이라면 좀 들어야 숨을 쉴 수 있을 법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 밤늦게 전화를 걸어온 이 친구는 좀 특이했다. 나는 댁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댁의 와이프 김수연이 잠든 침대에서 댁의 와이프 남편이 돼서 잠들고 싶다 이겁니다. 그게 자정이 다 된 시각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남모를 청년이 다짜고짜 내뱉은 말이라니 믿어지는가? 잠결에 몇 마디를 들은 뒤 나는 웬 미친놈인가 싶어 전화를 끊으려 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자 상대는 다급한 목소리로 잠깐만. 나는 댁의 아내 김수연의 전 남친입니다. 잠시만. 나는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왔다. 와이프가 깨지 않도록 주의했다. 방문을 열면서 침대 쪽을 바라보니 어슴푸레하게 그녀의 앳된 얼굴이 보였다. 평화 그 자체인 표정,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탄력이 넘치는 피부. 이것이 삶이 아니라면 무엇이 삶이란 말인가? 그녀는 뱃속의 아기와 함께 단잠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임신을 했는데도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 그거야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 나가서 태교 수영을 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저녁 타임에 가서 강습을 받았다고요. 졸려. 운동을 해서 그런가? 졸리네. 자기야, 나 먼저 잘게. 나는 등 뒤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았다. 탈칵 부드러운 소리와 동시에 거실 야간등이 스르르 켜졌다. 고요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꽤 널찍하고 중후한 느낌을 주는 거실이다. 얼마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올 때 마음에 들었던 건 74평이라는 크기만은 아니었다. 내 마음을 움직인 건 창밖의 풍경과 거실의 적절한 매칭이었다. 블랙과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절제된 분위기를 연출하자 거실의 침착함은 더 내 마음에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곡동 특유의 고즈넉한 풍경과 잘 어울렸다. 게다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가. 창밖으로는 교회 옥상에 세워진 거대한 트리가 보이고 그림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담스런 눈이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천천히 떨어져 내렸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와이프는 다닌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 나는 소파에 앉았다. 휴대전화를 귀에 대려다가 리모컨을 들어 새로 들인 오디오에 파워를 넣었다. 바흐의 평균율이 낮고 절제된 볼륨으로 흘러나왔다. 모든 음악은 결국 평균율로 돌아간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 제자리를 지키는 것, 적절한 기준으로서의 평상심. 그런 것은 내 생활 신조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어긋난 느낌이었다. 별자리들이 잠깐 궤도에서 이탈한 기분이라고 할까. 밤늦게 걸려온 이상한 전화를 받아야 하니 당연한 일이다. 거친 숨소리. 꽤 흥분한 상태구만. 알코올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17살 연하의 아내를 얻는데 이 정도의 비용은 치를 만한 가치가 있지. 여보세요? 말씀하시죠. 나는 지금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잠깐만요. 정말 자살할지도 모른다니까요.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게다가 정말 자살할 사람의 말투도 아니고.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렇게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지. 죽을 때는 누구나 완전한 혼자가 되니까. 무언가를 놓아버린 상태가 되니까. 완전히 혼자인데다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이 이렇게 매달릴 이유는 없을 테니까. 그래도 예의 바르게. 자살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울리는 행동도 아니고. 자살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쪽의 선택이고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내가 정말 자살을 해버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뭘 하자는 건가? 떠난 연인을 못 잊어 자살한 사람의 사연이라면 세상에 차고 넘친다. 그런데 떠난 연인도 아니고 그 남편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신을 탓할 일이지 대체 누구를 연루시키겠다는 말인가? 하긴 아예 무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 이름이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긴 할 것이다. 경제신문이나 옐로 페이퍼 한 귀퉁이에 단신으로 처리될지도 모른다. 신흥투자자문업체 CAC 컨설팅의 오너, 자살 사건의 연루. 투자 자문업계에 떠오르는 별 CAC 컨설팅, 삼각관계에 휘말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내 목소리의 톤이 다소 높아졌다. 경멸의 뉘앙스를 감출 수 없었다. 아, 글쎄, 이런 장난 전화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만우절에 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당장 만나야 합니다. 만나? 만나자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정에? 대한민국 컨설팅 업계의 총화가 여자 때문에 자살하려는 찌질한 청년을? 이건 꽤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저 불쾌한 느낌만은 아니었다.
창밖에 내리는 포근한 눈송이 때문이었을까? 다소 갑작스럽고 기이한 감정의 변화가 내게 일어났다고 해도 좋았다. 말하자면 흥미로운 기분이랄까. 더 엉뚱하게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이브의 차정에 전화를 걸어온 이 젊은 친구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너그러운 기분에 휩싸였던 것이다. 어쩐지 오랫동안 친숙했던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기분이 되어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댔다. 글쎄, 내가 그쪽을 만나야 할 이유가 뭐죠? 지금은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고 게다가 크리스마스에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적절한 만남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믿어주십시오. 점입가경이군. 이건 요컨대 협박인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협박이라도 해보자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직감에 의지해보면 이제는 협박 같은 걸 할 만한 위인이 못 돼. 유모도 모르는 찌질이 같으니라고. 차라리 간청에 가깝지. 그래도 이 대목에서 확인은 해보자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나는 간청. 예, 맞습니다. 간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기회? 예, 그렇습니다. 기회. 피대학 앞 주점 개태양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차정에 학교 앞 주점에서 나를 기다리겠다는 청년이 있어. 앳되고 아리따운 와이프의 옛 남친이라는, 이만하면 기억에 남을 만한 크리스마스 아니야? 와이프에게 남친이 있었다는 건 물론 알고 있다. 남친? 있었죠. 자신의 모든 걸 바치겠다고 선언까지 했다니까요. 무릎 꿇고 막 빌더라니까. 울음도 터뜨리고. 그런 애절하고 감동적인 사랑이 내게도 있었던가? 그랬던 것도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랑이 참으로 순진무구하던 시절에. 작년에 우리가 결혼할 당시 와이프는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였다. 신흥투자자문업체 CAC 컨설팅 오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급 공무원 집안의 재원과 전격 결혼. 투자 자문업계에 떠오르는 별 CAC 컨설팅 대표, 영문학 전공에 유학까지 다녀온 미모의 여인과 결혼의 골인.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상위 2% 안에 속해 있는 시장성이 있는 여자였다. 남친은 당연히 있어야 했고 그것도 한 트럭분은 되어야 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와이프로 맞이한 것이라고 하면 너무 속물적으로 들릴까? 그렇다. 나는 속물이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말인가? 사실 그녀는 스테레오타입에 가까운 여자다.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며 백화점과 청담동을 사랑하는 요컨대 상투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녀는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성향이 된장녀로 불린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포장할 줄도 안다. 물론 이번 달에도 아프리카 구호단체에 기부금 납부했죠. 당신이 만든 회사 내 자선 모임 부인회에도 참석했다고요. 나는 어떤가? 나는 그녀가 친구들과 어울려 쇼핑 다니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내 허락 없이 지인들을 초대해 미니바에 앉아 수다를 떠는 것도 용인하며 무엇보다 호텔 피트니스 센터와 명품관으로 구성된 일상을 무한 제공할 충분한 재력이 있다. 심지어 나는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부추기기까지 한다. 왜? 그것이 나에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와이프의 옛 남친이라니. 나로서는 아무래도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게다가 이 친구의 목소리에는 묘하게 마음을 끄는 힘이 있었다.
나는 지금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모로 어리숙하고 횡설수설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어필하는 데가 있달까. 또는 허점투성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상대에게 친근한 느낌이 들게 하는 유형이랄까. 게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의 자정에 이 친구가 나오라는 곳, 그것은 내 모교 앞의 주점이었다. 놀랍게도 그 주점은 대학 시절 내가 단골로 다니던 바로 그 술집이었던 것이다. 이 친구 뒷조사를 꽤 철저히 한 모양이군. 근데 무슨 속셈일까?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로맨틱하고 귀여운 협박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이보게 지고지순한 과거 같은 건 자네나 가지게. 나는 현재와 미래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이 친구 말귀를 알아먹을까? 하지만 그런 추상적인 말이 먹힐 것 같지는 않다. 이 친구는 이미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으니까. 자신을 버린 여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친구가 아닌가.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의 자정에. 눈이 소담스럽게 내리는 우편엽서 속처럼 흘러가는 이 달콤하고 희귀한 시각에. 주점은 여전했다. 학교 후문 쪽의 평범한 건물 2층. 개의 태양이라는 이상한 이름 역시 변하지 않았다. 이게 몇 년 만이야. 이 거리는 용케 그대로 남아있군. 열 평이 채 안 되는 실내. 달라진 게 없어. 크리스마스의 기면식이라니. 과연 개의 태양답군.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는데도 주점에는 제법 손님들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이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잠시 문간에 서서 어색한 기분에 휩싸였다. 도심의 고급 요정에 들어서는 자취생의 어색함이 이럴까? 아니, 대기업 회장이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변두리의 허름한 막걸리집에 들어설 때의 어색함이라고 해두자. 젊은 친구는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별 어려움 없이 그를 식별해냈다. 이런 주점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은 드문 법이니까. 엉거주춤 일어서는 저 친구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야지. 내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여기 부석부석한 머릿결에 아무렇게나 걸친 베이지색 파카, 외세한 몸피, 그리고 평범한 얼굴. 경력이든 신입이든 사원을 뽑을 때 나는 외양을 중시한다. 다음 응시자들 들어오세요. 대표님, 먼저 질문하시죠. 아닙니다. 김이사 먼저 질문하세요. 아, 네. 자, 그럼 289번? 네.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MBA 마쳤습니다. 네. 이야, 290번은 경력이 화려한데요? 네, 네로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좋네요. 대표님, 질문할 것 있으면 하시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적당한 긴장감, 섬세한 시선 처리, 말투의 고저장단, 어미 활용, 그리고 노련하고 자연스러운 손동작, 그런 것들이지. 자기소개서에 정형화된 헛소리나 경력 과시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런 건 연습한다고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면접 때의 얼굴은 물론 가면일 뿐이다. 면접이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갈 때 스쳐가는 표정, 호프집에서 친구를 만나 회사를 씹을 때의 표정, 그런 게 진짜 얼굴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호프집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다. 친구와 시시덕거리며 보낼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니다. 진짜 얼굴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본질에 좀 더 가깝다는 걸 알아야 한다. 가면을 벗고 진실만으로 살아가자고 떠드는 자들은 아직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애송이들일 뿐이다. 가면을 벗으면 거기 있는 건 진실이나 진심 같은 게 아니라 붉은 피로 물든 살갗이라고. 피와 모세혈관과 꿈틀거리는 힘줄로 가득한 진짜 얼굴. 아무도 그런 얼굴로는 살아갈 수가 없지. 상상해보라고. 이런 주점 같은 곳에서 서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마주 앉아 핏발선 진실을 안주로 술을 마시는 꼬락서니를. 근데 이 친구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해. 눈썹은 꽤 짙은 편이지만 부어오른 눈두덩, 뭉툭한 콧날, 피부는 대체로 어둡고 입술은 부르터 있잖아. 쌍꺼풀은 아마도 피곤 때문에 생긴 거겠지. 하긴 얼마나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을까. 젊은 친구의 얼굴을 살피면서 나는 컨설팅보다는 카운슬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컨설팅은 뭐고 카운슬링은 뭔가요, 대표님? 김 이사, 잘 들어요. 예. 카운슬링은 듣는 일이고 컨설팅은 말을 하는 일. 카운슬링은 상대가 이미 가진 답을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고 컨설팅은 답을 만들어주는 일이지. 그리고 카운슬링이 상대의 몸속에 숨어있는 답안을 내장 꺼내듯이 끄집어내 보여주는 일이라면 컨설팅은 달라. 거기엔 책임이 따른다네. 하다못해 인공장기라도 새로 집어넣어줘야 하는 거지. 아, 네. 그 역시 대표님은 탁월하십니다. 일을 의뢰받았으면 우선 해야 하는 일이 카운슬링인지 컨설팅인지 판단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맞게 태도와 가격을 정하는 거야. 돌고래와 상어를 헷갈리는 일은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애매한 데가 있었다. 와이프의 옛 남자를 만났을 때는 돌고래가 돼야 하는가, 상어가 돼야 하는가, 대화를 해야 하는가, 말싸움을 해야 하는가, 헤드기어를 쓰고 아웃복싱을 해야 하는가, 맨몸으로 이종격투기를 해야 하는가. 답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이다. 상황과 상대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젊은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는 일단 카운슬링 쪽으로 진로를 잡았다. 요컨대 상담을 해주기로 마음먹은 셈인데 그건 그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선 이 친구 시선 처리가 형편없어. 상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유형이라고. 자신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스타일에 노련하다거나 유려하다거나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 뭐 초식동물처럼 예민하고 순해 보이지만 돌발적인 발언이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망치는 것도 이런 친구들이지. 내가 채용을 기피하는 유형. 이런 친구가 와이프의 옛 남자라니 뭐 약간은 김이 새는데 한마디로 애송이잖아. 문제는 이 친구가 꽤 취해 있다는 점인데 상대가 오기도 전에 혼자 취해버리는 유형, 또는 상대를 대하기 전에 스스로 취해야 하는 유형. 그건 자신감 없는 인간들의 특징이기도 하지. 제 이름은요.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소. 아까요? 아까 전화로. 예, 제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또 시선을 떨구는구만. 기싸움 같은 건 필요 없겠어.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너그럽고 여유 있게. 그렇다고 우회하지는 말고 직진하는 게 편할 때가 있으니까.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어쩐지 흥미로운 것도 있고. 흥미라는 건 그쪽이 내 와이프의 남친이었다니까. 게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 내리는 밤에 전화를 걸어 나를 만나자고 한 분이니까. 예.
애송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풀죽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흥미로운 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한 여자의 남편을 만나는 자리니까요. 뭐? 흥미로운 건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라고? 이건 뭐지? 그런데 어쩐지 그쪽을 어디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이젠 말도 더듬지 않잖아. 근데 나한테 신뢰가 될 만한 호칭을 썼다는 건 모르는 모양이구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는데 그쪽? 그쪽이라니. 이것 봐라. 그래도 흥분해서는 안 돼. 이럴 때는 최대한 무시하면서. 뭐 내 얼굴이 좀 흔해 보이기는 하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제법 자연스러운 국면 전환이었다. 나는 그의 앞에 놓여있는 소주잔을 바라보았다. 이미 한 병을 비운 모양이었다. 역시 술의 힘을 빌린 것이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취기의 유일한 장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던가. 나는 대답 대신 카운터 쪽에 시선을 주었다. 카운터에는 꽁지머리를 한 청년이 커다란 헤드셋을 쓴 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예전 내가 드나들던 시절의 주인을 닮은 걸 보니 아들쯤 되는 모양이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꽁지머리는 헤드셋을 벗어두고 테이블로 다가왔다. 이런 대학가 분위기에는 물론 소주가 어울린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가. 여기가 개의 태양이라고 해서 마주 앉은 상대가 소주를 마신다고 해서 나까지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뭐 드릴까요? 위스키 있나? 얼마건 상관없으니까 제일 좋은 걸로 한 병. 그리고 맥주도. 네. 뭐 수연이는 제 애인입니다. 상투적이고 신파적인 시작이로군. 게다가 이 친구 시절을 헷갈리고 있잖아.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했어야지. 수연이는 제 애인이었습니다라고 말이야. 처음부터 이렇다면 전개는 뻔해. 돈을 보고 당신과 결혼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여전히 내 곁에 있다. 아직도 그녀와 나는 서로를 사랑한다. 뭐 주말 드라마 대사 같은 문장이 이어질 게 뻔하지. 나를 김중배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수일이 되려는 설정만큼 유치한 시대착오가 어디 있겠어. 물론 자기 만족을 위한 정신적 코스프레가 필요하다면 장단을 맞춰줄 용의가 없지는 않다고. 맞아. 자네 애인이었고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지. 앞에 말은 사실이었고 뒤에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한 와이프는 옛사랑을 그리워할 여자가 아니다. 그녀의 세계는 명료하고 단순했다. 당연하게도 나는 심플하게 직선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을 선호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자들, 배배꼬에서 세상의 불평이나 해대는 자들, 미래의 모호한 위험을 부풀리는 자들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꽁지머리가 글라스와 얼음통 그리고 양주 한 병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입으로는 여전히 뭐라 흥얼거렸는데 랩이라도 읊는 듯 했다. 맞습니다. 지금은 내 애인이 아니죠. 그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뜻밖의 순순히 인정하네? 나도 주제 파악 정도는 하는 편이니까요. 주제 파악이라. 다행이군. 주제 파악. 그건 내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얼마 전 내가 속하는 MBA 동호회 인문학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리스 비극은 언제나 인간의 운명에 대해 말하죠. 자, 이 운명을 다른 말로 하면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을 하고 주어진 운영에 순응해야 사회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최근 정부에서도 창조하는데 창조라는 것도 사실 주제 파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기 주제를 알고 그 안에서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창조는 창조가 아니라 파괴죠, 파괴. 예? 정부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 헤헤거리는 웃음소리만 빼고 나는 엉뚱한 것을,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찔러보기로 했다. 와이프보다 어려 보이는데. 아니, 동갑입니다. 우린 심지어 생일까지 갔죠. 그래서 생일까지? 그건 의외군. 이제부터 이 젊은 친구는 자신을 순순히 누설하겠지. 표정은 심각할 테고. 제 나이 얘기했죠. 수연이와 동갑 25이에요. 영문과 4학년. 저요? 디킨스 좋아합니다. 디킨스요. 밤은 깊어가고 나로서는 잠옷 로맨틱한 밤이구만. 눈은 언제 폭설로 변했지? 창밖 세계는 모든 게 자욱하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고 캐럴은 들리지 않고 죽은 가수의 노래만. 역시 비현실적인 밤이로군. 영문과니까 어학연수는 기본인데 못 갔어요. 그렇군. 지금은 그림 동아리 바에서 먹고 자거든요. 취업? 글쎄, 안 되겠죠 뭐. 아예 안 될 거예요. 다들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가? 예.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라고요. 나는 이따금 짧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말을 끌어냈다. 그렇군. 어떻게? 그런가? 등등. 약간의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다. 제 얘기를 구구절절 털어놓겠다는 뜻이다. 물론 그게 다 의미 있는 정보는 아니다. 핵심은 취하고 쓸데없는 정보는 버린다. 판단은 빠를수록 좋다. 불필요한 정보를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실은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불필요한 잉여를 제거하지 않고는 인생도 사회도 기업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인력, 불필요한 인간들을 제때제때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비인간적이 되는 건 기업인의 자질이다. 생활비가 떨어지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다 다시 게임하고. 뭐 좌파 신문을 보지만 시위에 참여한 적은 없어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사업하다 실패하셔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지방에서 식당 주방일 하시죠. 어디에나 널려있는 한심한 청춘의 스테레오타입. 만일 너가 원한다면 난 너의 하루와 과거와 미래까지 다 묘사해 줄 수 있어. 어쩌면 너 자신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상세하게 말이야.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갈 때가 됐는데. 나한테 유일한 희망은 그 애였어요. 어? 본론으로 들어가려는데 젊은 친구가 선수를 쳐? 그쪽이 와이프라고 부르는 그 애. 와이프?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아냈지? 내가 어린 아내를 부를 때 꼬박꼬박 와이프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말이야. 아까 그쪽이 와이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뭐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아까 그랬던가? 예, 그래요. 와이프의 남친이라는 둥, 와이프보다 어려 보인다는 둥. 그랬었지. 이제부터는 조금 앞질러 나가야겠어. 주제를 선점하는 건 대화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잠자리는 어땠나? 말을 뱉고 보니 불필요한 오버인 것처럼 느껴졌다.
진도가 맞지 않는달까. 나 역시 제어 장치가 조금은 풀어진 탓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취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뿐만이 아닌 것 같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어쩐지 이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카운슬링이 아니라 컨설팅으로 옮겨가야 하는 타이밍인데 내 기분은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카운슬링이고 컨설팅이고 다 집어치우고 그저 세상 모르는 이 순진한 청춘과 좀 놀아보자는 쪽으로 꽤나 뜻밖의 감정. 잠자리요? 그래, 잠자리. 그쪽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응? 내가? 예, 그쪽이. 자네가 아니고 내가? 나는 웃음을 흘렸다. 젊은 친구는 그런 나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나도 웃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나를 스쳐갔다. 그의 눈에서 어딘지 슬픔이라고 할 만한 감정이 내게 전해졌던 것이다. 슬픔. 슬픔이라니. 그런 감정이 세상에 남아있었던가? 나는 이 순진한 친구의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그 연인의 공식적인 남편이 아닌가? 그런 내 앞에서 슬픔이 깃든 눈빛을? 역시 로맨틱한 친구로군. 신선해. 마음에 들어. 게다가 우리는 생일까지 같지 않은가?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다. 팩트에 의거하지 않으면 감정 따위는 헛것에 불과하다. 나는 그것을 환기시켰다. 죽는다고 한 건 내가 아니라 자네 아닌가? 아마 잊었나 본데. 왜 말이 없지? 다시 말하지만 자살 운운한 건 내가 아니라 자네라는 말이야.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살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쪽은 그런 데는 관심 없을 테니까. 당연하지. 난 당연한 말을 하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아. 에너지 낭비일 뿐이니까. 젊은 친구, 왜 다음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 술잔을 천천히 비우고 말을 해. 슬픔에 젖은 듯 축축한 목소리로, 우울증 환자의 표정에 우울증 환자의 목소리로 말을 하라고. 내가 가장 혐오하는 유형. 그래요. 난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자살 말입니다. 그래서 난 그쪽을 만나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쪽 역시 죽게 된다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입가경이구만. 횡설수설도 정도가 지났죠. 혹시 이 친구 지금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을 이런 횡설수설로 전하고 싶은 거야? 자신이 나를 살해할지도 모르니 대비라도 해달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닙니다. 내 말은 내가 자살하기 전에 그쪽을 죽이겠다거나 살해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나는 일그러진 미소를 띤 채 반문했다. 웃음이 터져나오기 직전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코미디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슴 저미는 비극을 기대하며 구경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희극인 셈이랄까. 아니면 부조리 극의 우스꽝스러운 클라이맥스를 관람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자네나 나나 어차피 죽게 되겠지. 하지만 자네는 자네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네. 게다가 나는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상대의 시선이 나를 벗어나 옆쪽으로 미끄러졌다. 노인 하나가 바로 옆 테이블에 와 앉았기 때문이다.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베이지색 점퍼에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점퍼에 중절모라고는 했지만 몹시 낡고 너저분한 차림이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노숙자로 보일 지경이었다. 아주 느린 동작이었기 때문에 주점의 시간이 갑자기 속도를 늦춘 기분이 들었다. 주위는 미친 듯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문득 슬로우 비디오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학가 주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80 노인이라니 이건 또 뭔가.
차정이 넘은 시각이니 누굴 기다리는 것도 아닐 것이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노인 쪽을 바라보았다. 희극 배우가 하나 더 나타난 것 같은 기분이랄까. 젊은 치 역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눈빛이 더 그윽해져 있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신선한 말은 아니군. 게다가 노인을 곁에 두고 할 말도 아니고. 원래 그렇게 상투적이고 지루하고 예의 없는 말을 선호하나? 나 화장실 좀. 화장실은 불결했다. 오줌을 누면서 보니 작은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눈에 쌍꺼풀이 져 있었다.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젊은 친구가 그렇게 말했나? 아닌가? 짙은 눈썹 아래로 눈두덩이는 부어있고 입술은 부르터있고. 나는 몸을 추스르고 거울 속의 사내를 노려보았다. 확실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 하지만 특별히 못생겼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흔해 빠진 얼굴인 것만은 인정한다. 젊은 치는 그것을 지적했다. 어쩐지 그쪽을 어디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나 자신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을 흘렸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뜻밖의 작은 소동이 일어나 있었다. 꽁지머리가 노인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노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안 사요, 안 사. 아니, 난 뭘 팔려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려는 거라니까. 저번에도 와서 껌 파셨잖아. 껌만 팔았어. 구걸하느라 손님 다 늦었고 말이야. 아닐세, 잘못 본 거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네. 내가 젊었을 때 여기 단골이었어. 내가 이 학교 출신이라니까. 오,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네. 나치 이거요, 할아버지, 나치. 이봐, 이분이 술을 마시러 들어왔다고 하지 않나? 뭐야? 뭘 노려봐?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분 술값 내가 낼 테니 얼른 술 갖다 드려. 내 목소리가 커지자 주위 손님들의 시선이 내 쪽으로 몰려들었다. 순식간에 그들은 소동의 전말이 궁금한 관객들로 변해 있었다. 무대 위에 선 채 흥분한 나에게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검고 어두워서 무슨 가면이라도 쓰고 있는 것 같은 불특정 다수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관객들 말이다. 아니, 아저씨,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어디서 졸부 흉내야, 흉내가.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막 나가는 알바가 있다니. 아니, 알바가 아니라 주인이던가? 주인의 아들? 형, 이러지 마세요. 이분 내 손님이야. 어? 그래? 그럼 진짜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뭐야? 젊은 친구 한마디에 꽁지머리 그냥 풀려버리잖아. 특별히 모신 거라고. 내가 자살할까 생각 중인데 이런 소식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젊은 친구, 또 그 헛소리를 하고 싶은 모양이군. 아니, 자살을 하는데 내가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노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유, 자네도 참으시게. 자네 말 맞다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가. 그러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아니, 근데 이 노인 왜 자꾸 날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지? 기분 나쁘게 왜 쳐다봐? 당신은 이 소동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뭘 빤히 쳐다봐? 그래도 시선을 돌리지 않잖아. 표정은 인자한 할아버지 그건데, 모든 걸 이해한다는 표정, 사람을 애 취급하는 표정. 근데 이 표정이 무슨 동아줄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결박하잖아. 당신 뭐야? 그래도 고마우이. 뭐가? 왜 고맙다는 말이지? 자네가 술값까지 내준다고 하지 않았나? 감독일세 그려. 내게는 술값이 없으니 줄 것이 껌밖에 없구만.
아주 오래오래 씹으시게. 자, 자, 가져가시오. 이 돈이 필요한 거지? 거지 같은 노인 양반. 그래, 돈 받아야지. 자존심 같은 걸 챙길 계제가 아니잖아. 그건 그렇고 자네는 이 젊은 양반 얘기를 잘 들으시기에. 이건 또 뭐야?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거지? 그 헛소리가 아니라니까. 실은 난 오늘 일어날 일을 구경하러 온 거라네. 아니, 그 구경만 할 건 또 아니지. 이 친구가 스스로 못하면 내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일을 치러줄 수도 있으니까. 나는 깨달았다. 이건 미친 노인이구나. 꽁지머리를 말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노인이니까 내쫓으려고 한 거겠지. 나는 내 경솔함을 후회했다. 젊은 친구는 이제 할 말을 다 했다는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폐 몇 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코트를 낚아채듯이 집어들고는 휘적휘적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나를 잡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노인만이 내가 휘적휘적 걸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한 뒤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6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주점에 머문 건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듯한데 어째서 벌써 6시라는 말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허공을 떠돌던 노래가 내 귀를 찔렀다. 아니, 아까 평균일 CD를 튼 것 같은데 왜 캐롤이 흐르고 있지? 와이프가 일어난 건가? 아니면 도우미 아줌마가? 아무려나. 어쨌든 창밖의 폭설과 크리스마스 캐럴은 어울리지 않는다. 오디오로 다가가 신경질적으로 파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게 다 저 여자 때문이야. 뭐야, 왜 불이 안 들어와? 형광등이 고장이라도 났나? 내가 여기 태평하게 자고 있는 이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거라고? 아니, 얼굴을 온통 뒤덮고 있는 잔주름, 검푸르기 죽어 침침한 피부색, 퀭하게 살 속으로 파고들어간 눈, 이 흐물흐물 늘어진 목덜미의 설것. 대체 이게 누구지? 하지만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서진 않았다. 인상을 찌푸리고 노려보았을 뿐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평상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확실히 이것은 노파의 얼굴이다.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면 무엇이 죽음이란 말인가? 그렇게 외치는 듯한 얼굴이다. 하지만 동시에 침대에 누워있는 이 늙은 여자가 바로 내 와이프가 아닌가? 기괴한 직감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직감이었다. 그뿐인가? 지금 이 여자의 뱃속에서 일생을 보낸 늙은 아이가 잠들어 있을 것이다. 거의 해골에 가까운 그녀의 얼굴이 곧 내 얼굴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채 닫히지 않은 방문 사이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느리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늙은 아이의 목소리였다. 흰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찬겨울이 왔다. 네,
바로 이 작품 크리스마스 캐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첫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자,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좀 풀어가면서 크리스마스 캐럴의 이장욱 작가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독자들이 조금 의아해할 것 같은 부분은 후반부겠지요. 예. 먼저 늙어버린 부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이게 뭐, 그 해석보다도 이제 어떤 느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낯설게 보이거나, 네.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나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다른 사람들, 아내를 포함해서, 굉장히 낯익은데 어느 날 굉장히 낯설어지는 어떤 순간, 뭐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좀 표현해봤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줄거리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 작품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군요. 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크리스마스 악몽 같은 건가요? 어디까지를 현실로 보면 되고 어디까지를 비현실인지 조금 모호하긴 한데 작가님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뭐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몽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어떤 순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만 만나던 아버지를 뭐 종로 한복판에서 어느 날 햇빛이 비치는 오후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 어색하죠. 예, 색다르고 어색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느껴질 네네. 수도 있고 집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졌던 어떤 게 이상하게 보인다거나 그래서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걸 환상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현실 속에도 환상이 숨어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이 작품 쓰신 거예요? 쓴 시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지금 봄에 말고, 눈 막 내리고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서의 노인은 그럼 어떤 인물로 그리고 싶으신 거예요?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노인이요? 네. 이제 인물이 셋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젊은 청년이 하나가 있고, 네. 중년 화자죠. 나아가 나오고, 네. 그리고 노인이 나오는데, 셋은 이제 서로 다른 인물들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서로를 비추는 인물들이기도 해서요. 네.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년 남자의 일종의 분신인 거죠. 그래서 늙은 자랄까 뭐 이런 느낌 같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맡기는 한 거죠. 나는 여기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업가로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중년 남자인 화자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요. 네. 뭐 상층 계급이라고 할지 아니면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사람이 굉장히 노회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 비주류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꾸 이런 그 줄거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어쨌든 우리 작가들은 계속 물음표를 던질 수 있으니까요, 작가님. 예, 오늘 어쨌든 연결이 됐으니까 궁금한 거 다 여쭤볼게요. 그 젊은이가 그러잖아요. 내가 자살을 하게 되면 뭐 당신도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멘트를 몇 번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뭐 복선인가요? 뭐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당신도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 뭐 사건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이 소설이 앞으로 장편으로 좀 발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네네. 뭐 소설 속에서 이제 젊은 나하고 이제 중년 화자가 생일도 같고. 네. 또 똑같이 이제 학교도 영문과를 나왔고. 네. 또 얼굴도 좀 비슷하게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그렇지만 굉장히 이질적이고 낯선 이런 존재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젊은이가 죽는다면 이 나이가 든 화자도 죽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작품 크리스마스 캐럴 만나보면서 신선한 느낌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캐럴 통해서 우리 작가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내가 꼭 내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기도 했고 뭐 이런 어떤 순간들 이런 것들을 단편 안에 한번 집약을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어떤 작품 쓰고 계세요? 예, 뭐 단편 마감을 얼마 전에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건 없는데요. 네네. 예, 앞으로 이제 장편이라든가 새로 단편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작품 크리스마스 캐럴을 장편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작품 저희는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캐럴의 이장욱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임정현 시인의 3월에라는 시 들려드릴게요. 3월에 임정현. 3월에는 땅에 귀를 대고 먼 길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라. 지상의 빛깔을 다시 바꾸시는 조용한 그분의 숨소리를 들어라.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3월에는 땅에 귀를 대고 먼 길 걸어온 발자국 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조용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부터 고요하게 다스려야겠지요. 조용한 소리는 더 조용한 곳에서만 들리는 법이니까요. 자,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이장욱 작가의 크리스마스 캐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의 장순현, 효과의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기술의 김남희, 극본 서연이, 제작 강요한, 저는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